상단주님, 저 도장은 거짓입니다. 9살 어린 여종의 목소리가 사랑채 안을 가르자 그곳에 모인 장사꾼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거래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씨 상단의 창고 색과 은자 수천 냥이 걸린 문서였습니다. 윤도령은 그 거래만 성사시키면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도 아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엌에서 물을 들고 들어오던 어린 여종 다보기가 문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윤도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글도 모르는 종년이 감히 문서를 논하느냐? 다보기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글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종이는 먼저 접혔고 도장은 나중에 찍혔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보기는 문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문서라면 도장을 찍은 뒤에 접힌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접힌 금위에 도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외지 객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도령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상윤 씨는 말없이 다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달 전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다보기가 늙은 짐꾼 하나를 도와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조선 후기 한양으로 들어가는 큰 길목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저작거리가 있었습니다. 곡식 수레와 비단짐, 약재 꾸러미와 소금 자루가 오갔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상단이 바로 윤씨 상단이었습니다. 거상 윤씨는 팔도에 장기를 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상인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윤씨가 평생 지켜온 말도 그와 같았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윤씨에게도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단을 이을 외아들 윤도령 때문이었습니다. 윤도령은 비단옷과 잔치를 좋아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에게 장사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의 그릇이 아니라 핏줄이었습니다. 상단은 결국 핏줄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 말이 안채와 부엌까지 흘러들 때마다 어린 여종 하나는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보기였습니다. 다보기는 9살이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고아였고 몇 해 전 굶어 쓰러져 있던 것을 윤씨 상단에서 거두어 주었습니다. 다보기는 부엌과 창고를 오가며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말수는 적고 손은 빨랐습니다. 누구에게나 고개를 낮추는 아이였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다보기를 그저 말 잘 듣는 어린 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보기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짐꾼이 쌀 몇 개를 들고 들어왔는지, 어느 객주가 비단 묶음을 어느 자리에 내려놓았는지, 어느 하인이 창고 문을 잠글 때 끈을 몇 번 감았는지, 아이는 말없이 보고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다보기는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상단 사람들이 문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접어 묶는 순서는 자주 보았습니다. 먹을 갈고 물을 나르는 것도 어린 종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창고지기가 쌀섬을 세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부에는 20섬이라 적혀 있었지만 창고에는 19섬뿐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바닥을 쓸던 다보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도 19섬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어린 종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보기는 아침에 들어온 짐꾼들의 수와 쌀의 개수를 또렷이 말했습니다. 장부를 다시 살피던 창고지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를 잘못 적은 것은 장부 쪽이었습니다. 그 일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창고지기는 제 실수를 감추고 싶어 했고, 하인들은 아이가 우연히 마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그 이야기는 윤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덮고 창고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다보기는 저작거리로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약재와 기름을 사 오라며 작은 꾸러미와 엽전 몇 잎을 쥐어 주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다녀오너라. 내가 늦으면 부엌불도 늦는다. 다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재를 사고 기름병을 품에 안은 뒤 서둘러 상단으로 돌아가려던 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늙은 짐꾼 하나가 수레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쌀자루가 터져 쌀알이 길바닥에 흩어졌고 짐꾼의 손등에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돌아보았지만 곧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쌀알 몇 줌보다 자기 장사가 더 급했던 것입니다. 다보기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늦으면 혼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짐꾼이 놀라 말렸습니다. 아가야, 네 손 더러워진다. 다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은 밟히면 안 되잖아요. 다보기는 자기 치맛자락 끝을 조금 찢어 짐꾼의 손등을 감아 주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매듭은 야무졌습니다. 그 모습을 장터 한쪽에서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해진 갓을 쓰고 낡은 부채를 든 떠돌이 관상가였습니다. 노인은 다보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개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해를 알면서도 남의 쌀을 밟지 못하는 눈.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관상가는 천천히 다보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다보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기이하구나. 어찌 종의 옷을 입은 아이 얼굴에 큰 장부의 기운이 있단 말이냐. 다보기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모릅니다. 글도 모릅니다. 관상가는 흙이 묻은 다보기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은 배우면 된다. 셈도 익히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것을 함부로 밟지 못하는 마음은 배워도 얻기 어렵다. 노인은 낡은 부채를 접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남의 부엌에서 늙을 상이 아니다. 작은 손으로 큰 장부를 쥘 상이다. 다보기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윤씨 상단의 종입니다. 지금은 그렇겠지. 허나 사람의 상은 옷으로만 정해지지 않는다. 노인은 다보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큰 장부는 돈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적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다보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상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큰 장부를 쥘 상. 상단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다보기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다보기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부엌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 굶주린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이 찬밥 한 덩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구를 도왔느냐? 다보기는 늙은 짐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상단에서는 쌀 한 톨도 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그 돈을 밟고 지나가지. 다보기는 관상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큰 장부는 돈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늙은 하인의 입을 거쳐 며칠 뒤 윤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 쌀알을 주워 담던 어린 여종.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작은 손으로 큰 장부를 줄 상이라 말했다는 떠돌이 관상가. 윤 씨는 그 말을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상 윤 씨는 그 아이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립니다. 엽전 한 잎으로 장터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어오라는 이상한 시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거상 윤 씨는 다보기를 사랑채 앞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다보기는 또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윤 씨 앞에는 매도 없고 꾸지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엽전 한 입만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엽전을 다보기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네가 생각하는 가장 값진 것을 얻어오너라. 쌀 한 되도 넉넉히 살 수 없는 낡은 돈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엿이나 사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한씨 부인도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린 종에게 괜한 장난을 하시는군요. 다보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아이는 엽전 한 잎을 꼭 쥐고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가장 값진 것.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엿 한 조각, 주먹밥 하나, 낡은 끈 한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다보기는 객주집 뒤편에 앉은 늙은 문서쟁이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조문을 베껴 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 장터 구석에서 남이 버린 종이를 정리하며 지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버려진 종이 묶음과 해진 끈, 낡은 문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보기는 그중 한 묶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상단 부엌에서는 늘 불쏘시개가 모자랐고 창고에서는 물건을 묶을 끈이 자주 필요했습니다. 다보기는 엽전 한 잎을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하고 끈을 살 수 있을까요? 문서쟁이는 아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종이 묶음과 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서 조각 하나를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사판에서는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종이도 먹물도 도장도 제 흔적을 남긴다. 다보기는 낡은 종이 묶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종이마다 다른 얼룩과 접힌 자국, 손때의 차이는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보기는 윤씨 상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보기는 낡은 종이 묶음과 해진 끈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윤도령이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엽전 한 잎을 주었더니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윤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얻어온 가장 값진 것이 이것이냐? 다보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종이와 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늙고 거짓말도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도령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장터 늙은이의 헛소리를 배움이라 들고 왔느냐?
한씨 부인이 말을 보탰습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하면 됩니다. 괜히 머리에 바람만 넣지 마십시오. 그러나 윤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아이는 값비싼 물건을 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에서 쓸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판에서 문서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그 한 조각을 배워왔습니다. 윤 씨는 엽전을 만지던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꼭 새 것일 필요는 없지. 그날 이후 윤 씨는 다보기를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터가 아니라 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창고지기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쌀 몇 개의 자리를 바꾸고 비단 묶음 하나의 끈을 바꾸어 2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보기를 불렀습니다. 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다.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것이 다른지만 말해보아라.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쌀과 비단 묶음, 소금 자루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의 눈에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보기는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쌀이 놓인 자리, 비단 묶음의 매듭, 바닥에 남은 먼지, 소금 자루 아래 흩어진 흰 가루. 아이의 눈이 창고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잠시 뒤 다보기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쌀은 어제보다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비단 묶음을 보았습니다. 저 비단은 끈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붉은 끈이었는데 오늘은 누런 끈입니다. 창고지기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다보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도령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다보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와 달라서요. 그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단 사람들은 다보기를 조금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어린 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들어왔느냐고. 다보기는 그럴 때마다 몸을 낮추었습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미움을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윤도령은 다보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다보기는 영특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오래 바라보는 존재, 제 자리를 위협하는 어린 종일 뿐이었습니다. 다보기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윤도령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도령은 한씨 부인 앞에서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윤 씨 상단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인 저보다 종년 하나를 더 믿는 듯합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도 편치 않았습니다. 거상 윤 씨가 사람을 잘못 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보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한씨 부인에게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 씨 상단에서는 은자 꾸러미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다보기를 직접 겨눈 함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보기가 장터에서 도왔던 늙은 짐꾼이 도둑으로 몰리면서 아이의 눈과 마음마저 사람들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창고 시험 뒤로 윤 씨 상단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보기는 여전히 물을 나르고 그릇을 닦는 어린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처럼 함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윤도령이었습니다. 윤도령 곁에는 늘 붙어 다니는 젊은 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주인 눈치를 잘 보았고 윤도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먼저 미워했습니다.
그 무렵 윤 씨 상단 앞을 오가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낯선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쪽 포구에서 왔다는 외지 객주였습니다. 옷차림은 말끔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사람보다 빈틈을 먼저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윤도령이 다복이 이야기에 얼굴을 굳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조급한 후계자. 외지 객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큰 상단을 무너뜨리는데 늘 큰 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후계자의 조급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윤 씨 상단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안쪽에 보관해 둔 은자 꾸러미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은자는 며칠 뒤 거래 선금으로 건넬 돈이었습니다. 상단 전체를 흔들 만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은자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는 컸습니다. 그날 창고 근처를 오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윤도령 곁에 젊은 하인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다복이가 장터에서 도와주었던 늙은 짐꾼이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창고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은자가 없어진 때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짐꾼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짐꾼의 말은 힘이 약했습니다. 윤도령 곁 하인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짐꾼을 몰아세웠습니다. 상단에 아무나 들이며 이런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장터에서 구른 사람을 어찌 믿습니까? 그 말은 짐꾼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복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복이는 부엌문 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짐꾼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하인은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창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은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저 늙은이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다복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또 혼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종이 상단 일에 끼어든다고 할 것입니다. 늙은 짐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터에서 쌀알을 주워 담던 날, 피가 나던 손등을 내밀던 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복이는 마당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상단주님,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다복이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훔친 사람 받지 않습니다. 윤도령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도둑 얼굴도 볼 줄 아느냐? 다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복이는 젊은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은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젊은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복이의 눈은 그의 시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마다 늙은 짐꾼의 지게 쪽을 흘깃거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복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 지게 쪽을 봅니다. 윤 씨의 눈이 늙은 짐꾼의 지게로 향했습니다. 젊은 하인은 그제야 급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윤도령이 기다렸다는 듯 다복이를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늙은 짐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저 젊은이가 제 지게 밑을 만졌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윤 씨는 곧장 지게를 살피게 했습니다. 낡은 지게 등판과 집근 사이에 손바닥만 한 천 주머니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라졌던 은자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하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잡아떼려 했지만 은자 꾸러미가 나온 자리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늙은 짐꾼에게 죄를 씌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하인이 윤도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윤도령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다보기가 장터에서 도왔던 늙은 짐꾼을 도둑으로 몰면 아이의 눈도 결국 별것 아니었다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 얕은 눈치가 이를 키웠습니다. 상단 사람들의 시선이 젊은 하인에게서 윤도령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직접 시킨 일은 아니었더라도 그 하인이 누구 곁을 따라다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젊은 하인 하나의 욕심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 아이가 은자의 위치를 맞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처럼 도둑을 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보기는 묻지도 않은 변명과 자꾸 지게 쪽을 보는 시선을 보았습니다. 늙은 짐꾼은 풀려났고 젊은 하인은 그날로 상단에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다보기에게 칭찬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다보기를 고맙게 보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린 종이 사람의 거짓까지 짚어낸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낯설었던 것입니다. 윤도령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도령은 한씨 부인 앞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는 저 아이를 더 믿게 될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큰 거래를 하나 성사시키거라. 내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큰 거래를. 그 말은 윤도령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그 기회처럼 보이는 사람이 윤도령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쪽 포구에서 왔다는 외지 객주였습니다. 외지 객주는 큰 비단 거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 포구의 진상품으로도 손색 없는 비단이 대량으로 들어왔고 이 거래를 잡으면 한양 비단전의 절반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급이 컸습니다. 거래 문서에는 담보도 필요했습니다. 윤씨 상단의 창고 색과 은자 수천 냥이 걸릴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외지 객주는 윤도령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상단 같은 큰 집이라면 젊은 후계자의 결단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도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객주는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만 계시면 평생 도령 소리만 듣고 끝나실 겁니다. 그 말은 윤도령의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객주는 마지막에 낡은 문서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래 약조문이라 했습니다. 여러 객주가 보증했고 도장도 모두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윤도령은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거래 내가 잡겠소. 외지 객주의 입가에 얕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윤씨 상단을 향한 더 큰 그물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씨 상단 사랑채에 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외지 객주는 말끔한 옷차림으로 거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서는 두툼했습니다. 도장도 여럿 찍혀 있었고 보증인 이름도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씨 부인도 아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외지 객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거래는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양 비단길 절반은 윤씨 상단의 것이 됩니다. 거상 윤 씨는 문서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좋은 거래일수록 서두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물을 들고 들어오던 다보기가 문턱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탁자 위 문서에 닿았습니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접힌 자국과 도장의 붉은 빛, 먹물의 진하기는 보였습니다. 문서 한쪽에는 오래전 접혔던 금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도장 자국은 그 접힌 금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보기의 머릿속에 장터 문서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종이도 먹물도 도장도 제 흔적을 남긴다. 윤도령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하느냐 물을 내려놓고 나가라. 다보기는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의 쌀이나 비단끈과는 달랐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다보기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상단주님, 저 문서는 이상합니다. 사랑채 안의 시선이 모두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윤도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년이 감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저 종이는 먼저 접혔고 도장은 나중에 찍혔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는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보기는 문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접힌 금 위로 붉은 도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문서라면 도장을 찍은 뒤 접었을 텐데, 그러면 접힌 자리에 도장 빛이 끊겨야 합니다. 외지 객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상 윤 씨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자국을 손끝으로 따라갔고 붉은 도장이 접힌 금 위에 묻어있는 부분을 오래 살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외지 객주가 곧장 웃음을 지었습니다. 큰 거래에는 오래된 보증, 문서가 붙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말에 이 귀한 자리를 흔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 씨는 창고지기에게 오래된 거래 문서 몇 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윤 씨 상단과 오래 거래한 객주들의 보증 문서도 함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잠시 뒤 사랑채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때 다보기의 말이 하나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약조문은 접힌 금 위로 도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오래 달았는데 글씨 먹빛은 지나치게 새로웠습니다. 보증 도장 하나는 진짜 객주의 도장과도 달랐습니다. 창고지기가 오래된 문서 한 장을 옆에 놓고 말했습니다. 상단주님, 10년 넘게 거래한 박객주의 진짜 도장에는 테두리 왼쪽에 작은이 빠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조문에 찍힌 도장은 너무 매끈합니다. 외지 객주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도장은 새로 팔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에 새 보증을 더하는 일도 장사판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그의 손은 바빠졌습니다. 그는 허리춤의 문서 보따리를 자꾸 만졌습니다. 다보기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은자 꾸러미 사건 때 젊은 하인이 지게 쪽을 흘깃거리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외지 객주의 문서 보따리를 살피게 했습니다. 외지 객주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남의 장사 문서를 함부로 뒤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흐름은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서 보따리 안에서는 문제의 약조문과 같은 종이로 보이는 낡은 조각 몇 장이 나왔습니다. 붉은 인주가 희미하게 묻은 헝겊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한쪽에는
도장을 몇 번 눌러본 듯한 흐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도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붙잡았다고 믿은 큰 기회는 윤씨 상단의 창고와 은자를 삼키려는 덫이었습니다. 외지 객주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관하로 넘겨졌고 그가 들고 다니던 보증 문서들도 줄줄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은 윤도령에게 매질보다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들을 감싸고 싶었지만 이번만은 감쌀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는 어떤 거래 문서에도 도장을 찍지 못한다. 다시 장부 앞에 앉고 싶다면 먼저 창고의 먼지와 짐꾼의 땀부터 배워라. 윤씨는 이번에는 다보기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모든 어른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으니 겁이 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다보가 네가 틀렸다면 어찌 되었을지 알고도 말한 것이냐? 다보기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상단 사람들이 다 다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상단을 살렸다. 다보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친 것을 보았다. 사랑채 안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다보기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너라. 잠시 뒤 낡은 노비 문서가 사랑채에 놓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보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아이가 윤씨 상단의 종으로 들어온 날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보기는 그 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그 문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윤씨는 다보기의 노비 문서를 불에 가져갔습니다. 불길이 종이 끝을 먹었습니다. 다보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글자가 불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씨가 말했습니다. 관상가가 말했지. 이 아이는 작은 손으로 큰 장부를 줄 상이라고. 윤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보기는 종이 아니다. 글을 배우게 하라. 셈을 배우게 하라. 장부를 배우게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장사를 배우게 하라. 다보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두렵다는 말도 목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윤씨는 아이에게 고개를 들라 했습니다. 장부를 볼 사람은 먼저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고개를 숙이기만 하지 말거라. 그날 이후 다보기는 새벽에는 글을 익혔고 낮에는 창고에서 물건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밤이면 윤씨 곁에 앉아 장부를 넘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여종이던 다보기는 장터의 물길과 사람길을 잇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때를 보고 마음을 보았기에 조선 팔도의 큰 여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늦은 봄날 다보기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을 넘기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쌀알을 줍던 작고 거친 손은 어느새 굵은 장부를 넘기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보기는 오래전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큰 장부를 줄 상이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